자, 정치 비하인드. 진보와 보수의 시선을 한 주씩 교차해봅니다. 오늘은 진보의 시선에서 정치판을 함께 좀 읽어보죠.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진보인가요? 네. 저는 뭐 진보도 아니고 진보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는 더욱 아니고요. 네. 제가 진보로 취급된다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같고. 어떤 점에서요? 저 뭐 역대 대통령들 다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고 노무현도 찍었고 시선으로? 이명박도 찍었고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제 전공이 정치학이라서 현실 네. 정치 권력을 비판할 뿐이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드릴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네, 약속을 지켜주시길 네. 네,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총선 얘기로 당연히 시작해야겠죠. 네. 48일 남았습니다. 이 서서히 판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뉴스가 쏟아지는 한 주였어요. 그렇죠. 네, 각 당 공천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민주당입니다. 네. 자, 선출직 평가 결과를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했어요. 네.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 반발이 거센데 네. 비명 학살 아니냐. 이 개파 갈등이 끌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 지도부의 표현대로 이 총선 승리를 위한 환골 탈퇴 과정인지 아니면 불공정 찍어내기 공천인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갈수록 그 중고등학생들이 사자성어를 공부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뭐 친윤 횡재, 뭐 비명 횡사, 사자성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엄청 많아졌죠. 특히 뭐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잡음이 현재까지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뭐 공천이냐 사천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고요. 당 지도부의 표현처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피치 못할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천 심사 기준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공개하면 될 일일 것 같고 네. 현역 의원이 다음번 선거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뭐 그리고 뭐 하위 20%에 속했다고 해서 뭐 비분 관계에서 뭐 무소속이나 뭐 당적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소선거구제로 뽑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적을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뭐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당적을 변경해서 당선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뭐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상대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조경태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물론 뭐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지역의 맹주인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옮겼다라는 점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당적을 변경해서 본인이 원래 있던 정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 밖은 춥다. 라는 것들을 현역 의원 정도 되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홧김에 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을 것이고 탈당을 혹시나 하더라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러한 이유는 뭐 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보다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역시 이준석 대표와의 합당 분당 과정을 겪으면서 파급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혹시나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라고 해도 섣불리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정당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이 상대적으로 순탄해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갈등이나 잡음이 불거지지 않고 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때문에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또 변화가 없으니까 갈등도 없고 동시에 감동도 없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또 진보학자라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중립적입니다. 네. 서울도 많아도 알아요. 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참패한 이후에 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에 뭐 인요한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 아시다시피 중진 의원의 용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뭐 중진 의원급 중에 용퇴한 사람은 장제원 의원 달랑 한 명. 뭐 하태경 의원도 있죠. 용퇴는 아니니까. 네네. 그나마 이제 중진 의원 중에 자의로
자2로 지역구를 옮긴 사람은 하태경 의원 달랑 한 명이고요. 한 명입니다. 어제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중에 75%는 이미 공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경선 지역구로 분류됐고 현재 현역 의원 중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 공천에 실패한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39%는 이미 공천장을 받았고 36%는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뭐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의 재의결 가능성 때문에 미뤄지는 것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오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2월 말경에 재의결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를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그 분열음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전히 그 쌍특검에 대한 재의결 여부 때문에 공천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처럼 현재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부산 관련해서 부산 진갑이나 사상구 네.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 문제가 이미 지적되고 있고 네. 경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비 후보를 등록했던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해운대 갑도 뭐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네.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역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이 무조건 보장되는 TK 지역에서 네. 어떠한 경선 과정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산 상황도 살펴보죠. 먼저 국민의힘 이 서병수 의원이 북강서갑으로 이동하면서 자리가 비었죠. 네. 그 빈 자리가 부산 진갑인데 네. 여기에 이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네. 좀 의외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뭐 약간 그 전략 공천 혹은 낙하산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1호로 영입한 외부 인사라서 네. 공천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경선을 치르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것은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부산진 갑에서 총선을 준비했던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그 반발을 어떻게 조용히 잠재우고 혹시나 그 예비 후보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그럼 표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라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21대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한 40%를 상회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죠. 네.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인 경남정보대 김대식 총장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네. 뭐 대리 출마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거든요. 네, 뭐 장제원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뭐 과거 뭐 전두환 대통령 흉내낼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이런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용퇴를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나마 뭐 장제원 의원이 위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인 김대식 총장이 단수 공천됐지만 사상구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산진 갑과 같이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는 선거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역시 재밌을 것 같고 부산의 선거구 중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선거구 중 하나로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사상구 선거구에 배재정 전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 경선이 얼마만큼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이 당에서 중요한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다라는 입장도 있긴 하지만 그 경선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의 경선에서 BBK 문제가 터졌고 이재명 이낙연과의 경선에서 무슨 뭐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듯이 경선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경선 상대자에 대한 비방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본선 경쟁에서도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 더해서 구청장 출신들을 전진 배치하는 분위기인데 네. 사흘에 전략 공천된 영입인재 2호 이재성 후보를 제외하면 좀 한 방이 아쉽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현역 의원도 3명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구 승부를 하기 위해서 전직 구청장들을 많이 대거 등원을 했습니다. 네. 반면 뭐 민주당이 현재 전략 공천한 지역구는 사흘 한 곳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수영에서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쯤 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현역 의원은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은 전재수, 최인호, 박재호 의원이 이미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네. 구청장 출신으로는 뭐 서은숙 위원장, 그다음에 해운대 갑 경선에 나온 뭐 이명원 후보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이분들 이제 선거 경험도 있고. 지역구의 탄탄한 지지 기반도 갖고 있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뭐 부산 유권자들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 투표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정당과 함께 후보자의 면면, 됨됨이, 주요 공약, 정책 등도 같이 잘 살펴보신다면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세 예측을 하기엔 아직 시간이 이르지만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지난주 이 조경근 교수께서는 부산은 현상 유지면 민주당이 선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 분만 네.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서범수 의원의 선전 여부 또 남구 갑을 합구 여부가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라는 평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근 교수님은 그럼 보수 쪽인가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거죠. 뭐 조경근 교수님의 예측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부산의 18개 지역 선거구 중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구 획정이 바뀌면 북광서 가불에서 3개로 늘어나고 부산 남 가불이 부산 남으로 줄어들면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 그러니까 북광서 가불 선거구에서 선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현재와 같은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구도인데 이번 네. 선거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정권 심판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정도의 지지 득표를 획득한 것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8개 선거구 중에서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있을 수 있다. 네. 더 많아질 왜냐하면 수 있다. 국힘에서 그 사고 지역구들도 있고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도 센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부산에서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동안에 현역에 있었던 정치 유경험자들을 많이 내세웠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변성환 부산시 시장 대행. 대행했던 변성환 후보자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박인영 후보자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서은숙 후보자 같은 경우 홍순환 전 구청장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 구청장들이 탄탄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석 이상은 3석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희망은 아니고. 네. 네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어요. 네. 조국 신당 파괴력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이 63년생이죠. 부산에 태어났고 중구에 있는 해광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근데 왜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고향이고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네. 조국 신당이 파괴력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파괴력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길 바란다. 뭐 제가 조국 장관이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고 네. 특히 뭐 조국 전 장관이 창당 과정에서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거나 당선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신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10% 이상 넘게 나온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권자의 이념 성향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네. 정규 분포 곡선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진보와 보수가 3대 3, 30% 그다음에 중도가 한 40% 이렇게 되는 곡선이거든요. 이런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당이 집권을 하려라고 한다면 중도 유권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중앙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국 신당처럼 생존이 목표,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최극단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양대 정당하고 완전 차별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네. 멘트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자신이 창당하는 이유가 반윤석열, 반검찰 독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유격대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주진보 세력 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니네가 한 게 뭐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세력 그다음에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현 검찰 독재에 대한 반발이 심한 유권자들 한편 이 두 축이 지지를 강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무슨 뭐 교섭단체 구성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쭉 현안들을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다음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왜냐하면 어떤 이제 포인트를 선거가 이제 40일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요. 네. 다음 주면 이제 총선이 코앞이라서 주요 정당의 공천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뭐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 이랬기 때문에 공천도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가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천 갈등이 좀 심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낙하산이냐 경선이냐 민주당에서는 친명 비명 공천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네. 공천이냐 사천이냐를 둘러싸고 주요 정당이 시끄러울 것 같은 상황에서 또한 주요 정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갈 것이냐. 물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이고 뭐 오늘 기사에 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장이 지금 부재 상태인 데가 한 5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뭐 탈락하거나 반발이 심하거나라고 하면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민주당인데 네. 민주당에서 그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과연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으로 옮길 것이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갑니다. 혹시나 탈당하면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에 어떻게 흡수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할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한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그나저나 그 선거구는 언제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제가 지금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네. 계속 지금 빈 공간이에요. 그것 좀 누가 다음 네, 주에 꼭 다음 주쯤에.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가 다 틀리더라도 선거구 획정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